네, 그래서 바로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네, 좀 진도가 좀 늦어졌는데, 네. 오늘 할 책은, 책이었고, 책이며, 책이 될 무엇에 관한 책입니다. 다른 책들과는 다르게, 저는 이 책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뭐, 물론, 교재로도 이제, 그, 과제로 제가 냈었나요? 과제로 제가 냈죠? 아니구나. 과제로는 안 냈구나. 과제로 낸 거는 이제 글자 풍경과 한글 디자이너 최종호고요. 요 책은 이제 책에 관한 책이에요. 근데 이제 단순히 책이라는 것이 이렇게 종이가 있고, 종이에 묶음이 있고, 종이가 이렇게 쭉 있고, 종이에 묶음이 있고, 종이에 묶음을 여기에 이제 풀칠해서 발라서 이 부분으로 이렇게 펼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종이 위에 인쇄가 됐죠. 인쇄가 되어서 뭐 이런 종이 위에 인쇄된 글자를 읽을 수가 있고, 그리고 표지가 있어서 표지에 뭐 제목이 있고, 이런 물성을 가진 책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이것만 책이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책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책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내용을 담는 그릇이긴 하지만은 이제 조금 휴대용으로 갖고 다닐 수 있는 그 포터블한 그 물체가 책이다. 그랬을 때 요즘 포터블하면서 이제 가지고 다닐 수 있으면서 운반에 용이하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여기에서 보이는 어떤 태블릿도 있고, 결국에는 이 스마트폰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책으로서 이 형태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지만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릇,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 글자에서 요즘은 유튜브와 같은 영상으로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변한 것이지,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제 역사적 관점에서도 보고 뭐 다양한 관점에서 보려고 해요, 이 책이. 그래서 보시면은 네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 네 가지 관점이 어, 여기 보면 보일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사물, 그 다음은 내용, 그리고 아이디어, 그 다음이 인터페이스. 요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책을 구분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물로서의 책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물로서의 책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발전이 되어 왔는가, 굉장히 역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이야기라서 좀, 뭐, 지루할 수도 있고, 약간 좀 제가 여태까지 얘기해왔던 내용과는 굉장히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의아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 이제 제가 그 커리큘럼을 두 개로 나눴잖아요. 한 학기 동안에. 하나가 이제 디자인 주변의 영역이고, 이제 중간고사가 끝난 이후에는 이제 조금 더 디자인과 관련된 영역에 대해서, 디자인 영역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디자인 영역 안에서 또 제가 어쨌든 시각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시각 디자인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책이라는 이 물체, 요 사물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이게 내용적으로 내용을 전달을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이제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에도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다뤄야 해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내지도 있고 표지가 있는데 요것만 디자인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어떤 그 제작적인 것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런 고민들, 그런 식으로 좀 어떤 정말 상업적인 디자인부터 자유도가 낮은 상업적인 디자인부터 자유도가 높은 조금 예술적인 디자인까지 그 스펙트럼을 또 아우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포괄적인 의미에서 책이라는 사물이 그래픽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는데 한 번은 꼭 거쳐야 할 디자인 매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더 책 디자인을 주로 하고 글자를 다뤄서 디자인을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인쇄물을, 특히 인쇄물에, 그러니까 그게 책이 될 수도 있고 뭐 리플렛이 될 수도 있고 플라이어가 될 수도 있고 포스터가 될 수도 있고, 뭐 지금은 그게 조금 웹상으로 변해서 웹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또 네, 그래요. 그런 것들을 주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네, 저 뭐 이렇게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책장에 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읽었냐고 물어보시면 다 안 읽었어요. 저는 일이 이렇다 보니까 이게 다 참고 자료라서 한 반 정도는 읽었고 반 정도는 정말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해야 할 참고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 뭐 굉장히 실험적인 책, 디자인적으로 실험적인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실험적인 책들을 좀 보면서 참고하기 위한 자료로 많이 어, 구입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한 반반 정도로 좀 책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책이라는 물체가 그런 좀 영역을 조금 대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요 책을 골랐고, 좀 추천을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들도, 단순히 디자인의 영역이나 뭐 책을 뭐 읽고 어쩌고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인터페이스가 지금 스마트폰이잖아요.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글자를 보는 그 인터페이스가 요 인터페이스예요. 요 인터페이스고, 그리고, 그게 이제 앞으로 더 흔해질 거예요. 더 흔해지고, 더 일상이 되겠죠. 이 책을 읽는 것보다, 요 종이책을 읽는 것보다 이걸로 글자를 읽는 게 훨씬 더, 비율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도 요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네,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이 이렇게 나와요. 책의 몰락, 그리고 책의 종말, 책의 미래. 그러니까 책은 예전부터 뭐 텔레비전이 나왔을 때 혹은 신문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뭐 어떤 전기 제품이 발전하면 할수록 책의 몰락은 항상 나왔던 이야기고, 계속적으로 나온 얘기가 책은 언젠가 종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정말 심심찮게 나왔죠. 언젠가는 책은 없어진다. 그리고 책의 미래는 어떻게 대체될 것인가에 대한 토론도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근데 결국에는 책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있죠. 책은 계속적으로 있는데, 저는 요즘 봤을 때 이제 물성으로 가지는 요 책, 종이에 글자가 찍혀서 이렇게 제본이 되고 표지를 가지고 있는 이 책의 몰락은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앞에 요 표지를 보면은, 요 표지에서 이제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점토판, 뭐 간책, 그리고 뭐 그 뭐지 양피지, 그 다음에 코덱스, 그 다음에 책, 그리고 태블릿,
코덱스로 오는 그 책의 형태의 발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정말 종이로 만든 물성을 지닌 책보다는 인터페이스로서 작용하는 요 책이 앞으로 더 발전하겠죠. 요 책의 형태 발전보다는, 물성을 가진 이것보다는 이제는 이 부분이 더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좀 끝자락에 오지 않았나. 이게 저는 좀 궁금하긴 해요. 앞으로 한 5년 내에 이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5년 내에 좀 급격하게 변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의 책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그냥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책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역사적 관점에서 쭉 봤을 때, 아, 이런 미래를 생각을 하면 되겠다라는 그 저자의 어떤 그런 생각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을의 책을 하나의 사물로 여긴다. 그것은 코덱스로 나무 줄기를 일컫는 라틴어에서 왔으며 이름에 걸맞게 그 이미지는 서구 정신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다. 코덱스가 아까 봤던 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약간 여러분들이 뭐 그러니까 미드라고 칭하는 그런 외국 서양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시리즈물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시대극이 있잖아요. 뭐 가장 뭐 판타지가 섞인 시대극 중에 대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은 뭐 왕좌의 게임이 있는데, 왕좌의 게임에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일례를 들어서 왕좌의 게임에서 그 샘 웰이라는 그 캐릭터가 책을 굉장히 많이 보는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가 나중에 이제 시타델이라는 그 도시에 가서 도서관에 갔을 때의 그 도서관 이미지가 있죠. 제가 그거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그냥 좀 뭐 저작권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래서 이미지를 가져오지는 않았지만은 한번 봐보세요. 그 이미지를 찾아서. 그 도서관에 들어갔을 때 그 굉장히 크고 두꺼운 굉장히 벽돌보다 무거울 것 같은 그런 책들을 막 이만큼씩 쌓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코덱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코덱스로 어 네, 그러니까 그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책의 사물 자체를, 요 물성 자체를 좀 코덱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코덱스라는 것으로 대체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하나의 사물, 책이라는 하나의 사물을 이제 앞으로 코덱스라는 단어로 개념으로 대체를 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것이고요. 이 형식은 150년경에 등장했으며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점토판과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오랫동안 쓰였는데 둘 다 코덱스보다 2000년 이상 앞서 등장했다. 그러니까 150년 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150년, 뭐 지금 2020년이니까 거의 한 1900년 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900년, 1800 몇십 년 전쯤에 이 형식이 등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1500년 이상 된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앞서 봤듯이 이제 점토판이 맨 앞에 있는 거고요. 맨 앞에 있는 요거고, 그 다음에 두루마리는 제가 나중에 좀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그 파피루스라는 종이에 의해 그 두루마리가 많이 사용이 됐는데, 책 대신에 그것은 이제 그보다 앞서 2000년, 그러니까 한 4000년 정도 전이죠. 4000년 정도 전부터 사용이 됐다. 네, 이게 좀 코덱스라는 그 이미지예요. 코덱스 이미지고, 그리고 디지털 독서 기기는 글자를 무한정 스크롤할 수 있지만 우리의 디지털 독서 환경은 책갈피, 페이지 넘김 효과, 견장 정본을 본뜬
아이패드 케이스에 이르기까지 코덱스의 특징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나판, 그러니까 태블릿과 두루마리, 스크롤가 의기양양하게 귀환한 지금 우리는 책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새로운 독서 기기의 확산이, 오타가 있네요. 기기의 확산이 책의 죽음으로 이어질 거라고 대중 매체에서 호들갑을 떠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타를 고친다고 고쳤는데 이렇게 빼놓는 거는 어쩔 수 없네요. 네. 책을 만들다 보면은 오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도 네, 오타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어쨌든 네, 그래서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웹사이트에서 보면은 웹창을 보면 스크롤을 내린다고 하잖아요. 그 스크롤이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두루마리, 스크롤에서부터 의인한 것이다. 근데 맞아요, 그게. 나중에 그것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리고 이때에, 그러니까 뭐 한 기원전 4000년 때 이제 나판, 작은 나판을 들고 다니면서 그 나판에 글씨를 적거나 아니면은 그 나판에 쓰여진 글자를 읽으면서 다녔는데 이것이 태블릿이라는 것이었죠. 지금은 그것이 전환이 돼서 태블릿 PC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의기양양하게 기환을 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에 혹은 다른 사물로 전환이 돼서 나는 책의 발전사를 서령 문자에서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로 나아가는 직선적 경로로 묘사하지 않고 이 시간축에서 종종 이탈하여 책의 구조와 제작, 문화를 하이퍼텍스트적으로 연결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이 두 이야기는 저자의 의도예요. 이 책을 쓴 의도. 왜 지금에 와서 그러한 용어들이 다시 귀환을 하며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이야기할 것은 그냥 역사적으로 시대 순서로 이것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할 때 여기에서의 그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포인트에 연결된 어떤 다른 영역들, 제작이다 아니면 다른 문화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다른 문화를 조금 교집합적인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좀 둥글게 선형적으로 이야기를 하겠다. 그냥 어떤 하나의 직선적인 선형이 아니라 뭔가 교집합적인 것들이 이어지면서 그리고 거기에서의 또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면 또 다른 그 가지가 뻗어져 나가겠죠. 그러니까 좀 그 줄기가 있고 잔가지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줄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뻗어나가는 잔가지들도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물질화된 텍스트로서의 책. 그러니까 책이 없을 때, 그러니까 4000년 전부터 책이라는 것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책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종이가 있고 그 위에 글자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종이라는 것이 아니라 뭐 쓸만한 무엇인가를 쓸만한 판이 있고 그 위에 글자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글자가 올라갔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다른 문자가 올라갔겠죠. 뭐 상형 문자든 뭐 다른 그림으로서 뭔가를 설명을 하는 시대였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문자가 없었던 시대에 어떤 그 현상들을 기록하거나 뭐 그 생각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그 책이죠. 그랬을 때, 그냥 그게 구두로 전달이 된다면, 그런 정보들이 구두로 전달이 된다면은 그런 것이 텍스트가 이게 둥둥 떠다니는 거죠.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거죠. 이 소리로 전파가 된 다음에 휘발되게 되는 거죠. 휘발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소리로 전달이 된 다음에 사라지게 되는 것을 글자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런 소통할 수 있는 기호를 만드는 거죠. 그 기호들이 사회적 약속인 거예요.
사회적 약속이어서 이 기호를 사용하면은 아, 이런 의미구나 라는 기호와 의미가 1대1로 거의 대체가 될 수 있을 그 기호들을 만들어서 그 기호들을 물질화하는 것. 그래서 만질 수가 있죠. 이 글자들을 뭐 물론 글자 자체를 이렇게 만진다기보다는 글자 자체를 이렇게 위에 어떤 물성화하는 것으로서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위기의 독서에서는 독자 수가 뭐 1982년부터 2002년까지 10%포인트 하락했다고 지적하면서 독서율 하락을 개탄했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로 밝혀졌다. 우리는 덜 읽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읽을 뿐이다. 책이 우리와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다르게 읽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은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읽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즘 세대의 읽는 행위죠. 그러니까 어떻게 읽냐면 저는 이제 인터넷 강의 세대가 아니라서 사실 저는 뭐 학원이라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 학원이라는 물질적 공간이 있고 물리적 공간이 있고 물리적 공간 안에 굉장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그 안에 빽빽하게 모여 있고 거의 칠판이 저 끝에 있다시피 해서 굉장히 먼 원경으로 칠판이 있고 거기에 강사가 있고 강사가 수업 내용을 하면은 마이크로 전달이 돼서 막 이렇게 들리게 되고 뭐 스크린이 이렇게 있어서 뭐 그런 세대의 그 공부를 했던 시절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책 위에 조금 더 책 위에 뭐 물론 지금도 문제집이라는 뭐 그런 물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글자를 직접 썼었죠. 글자를 칠판 위에 직접 쓰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 적고 그것을 제가 노트에 받아 적고 그리고 문제집을 직접 줄을 쳐가면서 읽었던 시절이었던 반면에 제가 앞서 저번 주에 뭐 온라인 고사를 중간고 시험을 본 것도 그렇고 인터넷 강의를 하게 되면은 텍스트가 이미지로 전환이 되잖아요. 지금 수업을 하는 방식과 마찬가지죠. 제가 글자를 뭐 위에 적거나 아니면 프린트된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뭐 실라부스와 같은 프린트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미지로서 작용을 하고 있죠. 이 이미지 위에 뭐 물론 태블릿이 있다고 한다면 태블릿으로 뭐 이렇게 그림판과 같이 뭐 위에 뭔가를 쓰면서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그냥 화면으로만 이미지가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 안에서 글자를 읽고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읽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글자를 읽기보다는. 그래서 물질화된 글자가 아니라 이미지로 다르게 읽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더 이미지로 읽을 거예요. 그게 글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정말 사진과 같은 이미지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아니면 그게 복합적으로 같이 막 섞여서 혼합이 된 이미지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여러분은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저의 생각에서는 이미지를 읽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도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우리가 세대가 변하고 다르게 생각을 하고 사람이 변하듯이 책도 이것도 당연히 달라지고 있다. 하나의 유기체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생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챕터가 이제 사물로서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의 형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와 얽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전에 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그 기능에 대한 이야기, 기능과 이제 그 디자인, 그러니까 디자인이 막 생기게 되면서 뭐 그런 그 디자인의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뭐 슈퍼노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form follows function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기능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면서, 근데 여기에서는 그것이 내용인 거죠. 내용이 생기게 되면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이제 그 형식, 그 폼, 책의 형태들이 어떻게 달라지는가가 계속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좀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뭐냐면은 형식적인 것을 다루는 것은 맞아요. 그런 형식, 어떤 그 외형을 다루는 것. 근데 외형은 언제나 내적인 것,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이라던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언제나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긴 하잖아요. 뭐 사람을 외모로만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입장이에요. 그 외모가 뭐 물론 당연히 생김새는 아니죠. 당연히 생김새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는 당연히 문제가 있고 너무 섣부른 판단이 되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막 너무 외모로만 평가를 하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만약에 본인이 입고 있는 옷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옷에 담기는 내용이 몸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문화적 코드예요. 문화적 코드와 본인이 생각하는 내용이 그런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코드가 생기는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너무 디테일하게, 그것이 너무 디테일하고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뭐 하나 콕 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코드들이 항상 존재해요.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코드들. 그러니까 그런 코드들을 읽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단순히 그냥 외형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옷을 장착하고 있구나. 그러한 코드가 연결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지드래곤이죠. 지드래곤은 그러한 문화 코드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연예인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하이엔드의 패션에서에 나오는 그런 문화적 코드들, 뭐 펑크적 요소라던가 아니면은 뭐 캠프적 요소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런 문화적 코드에 의해서 생긴 그 옷의 스타일들이 있는데 그런 옷의 스타일들을 굉장히 그 코드에 잘 맞게 입는 사람이 이제 지드래곤인데 이제 그렇게 이제 코드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다면은 그런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너무 네, 좀 다른 이야기로 빠졌네요. 어쨌든 네, 모든 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상형 문자든 대화형 동영상 클립이든 특정한 표현 양식이 두각을 나타내면 그 표현 양식에 가장 알맞은 매체가 발전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앞선 매체를 대체한다. 지금 그게 대체되고 있는 그 시점이라고 저는 과도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걸로 대체되는 과도기. 여러분들은 그 과도기의 조금 이쪽에 있는 편이고 저는 이쪽에 있는 편이죠. 세대가. 이게 이렇게 쭉 이걸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쪽의 세대고 여러분은 이쪽의 세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의 역사에서는 점토판과 두루마리와 코덱스, 필사본과 인쇄본, 종이책과 전자책처럼 서로 다른 기술이 늘 공존한다. 저희가 이 시대에 있죠. 책의 변화하는 물성을 들여다보면 책을 정의하는 데 유용한 형식과 내용의 관계가 겪어온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로 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저희가 보는 내용이
이미지와 영상으로 대체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식 자체가 종이 위에 쓰여진 글자보다는 이미지와 영상으로 대체가 되고 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형식이 조금 더 유용한 형식이다. 앞으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블릿의 원조. 그래서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태블릿의 원조부터 시작을 합니다. 진흙을 이용하여 정보를 기록하는 방법은 수메르, 지금의 이라크에서 등장했다. 기원전 3500년경에 물표를 불라라는 구형 진흙 용기에 넣기 시작했다. 기원전 3200년경에 불라는 속이 꽉 찬 형태가 되었으며 점차 납작해지다 점토판으로 바뀌고서는 수천 년간 휴대용 기록 수단으로 쓰였다. 기원전 3100년경에 필경사들은 예전 물표 자국으로 나타내던 물건을 묘사하기 위해 천필로 도형을 새기기 시작하였으며 이로써 점토판에 기록하는 그림 문자 체계가 탄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라라는 것은 여기 보이는 요 구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구형 진흙을 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덮는 형식인가 봐요. 그래서 이 위에 이게 뭘 담고 있는지에 대한 표시를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물표라고 했잖아요. 물표라는 것이 여기에 뭔가 표기를 해서 그게 뭐 화폐로 쓰였는지 어땠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내용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뭐 정보를 뭐 교환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됐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던 것이 처음의 태블릿의 원조가 됐고, 이게 이제 점차 납작해지는 거죠. 이게 점차 이제 구형으로서 이렇게 막 이 안에 뭐 이거를 물표를 꺼내고 막 하던 것들이 점차 간편하게 변하면서 이렇게 쭉 어떤 조금 더 휴대하기 편하게 굴을 이렇게 막 가지고 다니다가 굴을 이제 막 이렇게 달고 다니면은 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면적이 있잖아요. 면적과 뭐 무게가 있는데 면적과 무게를 점차 휴대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진 형태가 요 점토판이 되겠죠. 그리고 요 점토판에 물표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물표에 올라가던 어떤 그런 기호들이 문자로서 작용하게 되면서 문자가 새겨지는 이 점토판으로 바뀌게 됐다. 그래서 물표 자국으로 나타내던 물건을 묘사하기 위한 천필, 그러니까 이게 천필인 것 같아요. 여기 위에 올라가는 이것들이 천필인 것 같고, 그리고 이것들이 결국에는 점토판에 기록하는 그림 문자 체계로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거죠. 기호는 서로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체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글을 예로 들어볼게요. 한글은 자음이 14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뭐 이렇게 14개의 자음을 가지고 있고, 모음 10개, 아야, 어여 뭐 이렇게 10개의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그 시스템이 있죠. 초성에는 자음이 들어가고, 중성에는 모음이 들어가고, 종성에는 다시 자음이 들어가게 돼서 종성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때는 초성과 중성으로 자음과 모음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모음에는 세로형 모음이 있고 가로형 모음이 있어서 세로형 모음과 가로형 모음이 붙는 것에 따라서 이 글자의 형태가 세로형이 되느냐 가로형이 되느냐가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거기에 받침이 붙게 된다면은 받침이 붙은 발음을 하면 된다라는 어떤 약속을 하잖아요. 우리가 언어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 이 글자를 사용하는 사용의 그 약속이 있는데, 그걸 뭐 문법이라고 하든 뭐 어법이라고 하든 그런 법칙이 있겠죠. 그런 체계들이 있어야 이것이 사회적 약속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기호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기호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사인 기호가 아니라
생각이 되게 추상적으로 있는 것을 글자라는 형태로 글자란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게끔 나타나는 그런 어떤 사회적 약속을 보통 기호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기호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때부터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필경사는 한 손에 천필을, 다른 손에 축축한 점토판을 들고서 갈대 끝을 비스듬히 눌러 자국을 냈다. 쐐기 모양을 조합하여 글자를 만들었는데 이로써 그림 문자 시대가 저물고 음절 문자 시대가 열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경사는 글자를 쓰는 사람이죠. 그래서 글자를 쓸 때 천필, 글자를 쓰는 도구와 이제 점토판, 그때는 이게 태블릿이 점토판이었기 때문에 점토판을 들고서 갈대 끝을 이렇게 비스듬히 눌러 이렇게 자국을 냈었고, 쐐기 모양을 이렇게 조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의 형태는 필기구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명조체 같은 것들 있잖아요. 아까 명조체를 얘기를 했는데, 그 명조체도 사실 우리가 사용해왔던 전통적인 필기구가 붓이었기 때문에 붓의 획 형태를 뜨고 있는 거죠. 확대해서 보자면은 명조체에서 이런 부리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부리의 형태가 우리가 붓을 꾹 눌러서 시작하는 부분이 결국에 요 명조체의 시작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끝에 이렇게 딱 매점을 맺게 되잖아요. 그 끝맺음의 형태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필기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태들인 건데, 그런 것들이 이때는 쐐기, 갈대 끝을 비스듬히 눌러서 갈대를 잘라서 그 갈대 끝을 비스듬히 눌러 자국을 낸 모양이 이러한 모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글자를 만들기 이 모양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음절 문자의 시대가 열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걸 그냥 그림으로만 표현했고, 그 그림이 약간 간소화돼서 약간 기호로서 작용을 했다면, 정말로 사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때부터는 그게 이제 하나의 사회적 약속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정말 서로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그리고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체계적인 문자로 발전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태로 단어를 묘사하는 방식에서 기호로 소리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정보 전달에 필요한 글자의 수도 줄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컵이 있어요. 컵이라는 글자가 그냥 컵 글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은 컵이 키역, 비읍의 이 기호의 조합에 따라서 단어로 대체가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 사물에 해당하는 사물의 문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사물이 다 하나의 문자로서 작용을 하는 거죠. 만약에 사냥을 하는데 도끼가 필요하다. 그럼 도끼가 지금은 우리가 문자를 만들어서 디귿 오 쌍기역 이라는 단어를 조합해서 만들면은 이 단어가 그 사물을 대체하는 이 개념으로 생기게 된 건데, 그게 아니라 도끼는 이 도끼 모양의 글자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문자가 달랐다고 한다면은 그 이후로는 이제 기호로 이제 조합을 하다 보니까 기호로 이제 기역, 기역, 디귿과 오가 도라는 그런 음절로 바뀌게 되면서 글자 수가 정해지는 거죠. 이것과 이것을 조합해서 만든 단어가 이
물체를 대변하게 된다라는 그 형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언어가 생기게 되고 정보 전달에도 훨씬 효율적으로 바뀌게 되는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의 점토판은 크기가 성냥갑만한 것부터 대형 휴대폰만한 것까지 다양했는데 앞, 뒤, 좌우, 위아래에 글씨를 쓸 수 있었으며 평평한 표면에 놓아두고 보관하거나 참고할 수 있었다. 네. 그래서 뭐 다양한 형태, 지금 태블릿 PC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죠. 이때도 굉장히 다양했다. 오히려 성냥갑만한 것부터 이제 대형 휴대폰만한 것까지 좀 그 형태가 다양해서 작은 데에 글씨를 써서 뭐 정보를 보관을 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은 좀 더 큰 것에 크게 아니면 많은 양의 정보를 넣어서 정보를 보관을 할 수가 있었다. 뭐 쓰기의 역사에는 라스코 동굴 벽화에서 고대 돌기둥, 컴퓨터 디스크, 에어쇼 글자 쓰기에 이르기까지 온갖 것이 포함될지 모르지만 책에 대한 우리의 정의는 휴대할 수 있는 형태의 기록에 한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적어도 수메르 점토판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물리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재료와 기법에 좌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쓰기와 글자를 읽고 뭐 글자 가지고 정보를 전달하는 그것의 역사는 훨씬 이전으로 갈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훨씬 광범위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책에 대한 것, 책으로 한정 짓자면은 이거는 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리고 동굴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원본과 복제예요. 원본과 복제예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새겨져 있는 그 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책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떤 정보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벽화가 있겠죠. 그 벽화라던가 뭐 그 벽화가 상형 문자가 새겨져 있는 뭐 피라미드 같은 것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피라미드에 가서 그 피라미드에 적혀진 상형 문자를 보고, 그럼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알게 되고, 그럼 그것을 구두로 막 전해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은 이후로는 휴대할 수 있고 여기에 정보를 복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정보를 복사를 해서 저기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다가 정보를 복사를 해서 이것을 내가 들고 다니면서 정보의 왜곡이 이루어지지 않게,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이 정보의 왜곡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정보 그대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한 이 물성을 지닌 것, 그래서 이 장소성이 파괴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보기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장소성이 파괴되면서 물리적으로 다른 공간에서 이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끔 그 정보를 파급하는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책의 역사, 그리고 그것의 원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필경사는 주로 상류층 가문에서 선발한 젊은이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읽고 쓰는 기술 덕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임무에 걸맞은 교육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때는 글을 읽고 쓸 줄만 아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로 그 고위 계급, 그러니까 상류 계급에 해당하는 사람들만이 그런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 안에서만 정보가 돌 수 있도록 문자를 체계화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구두로서 전하고, 본인들은 약간 세습적으로 본인들끼리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서로 알 수 있도록, 서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보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갖춰져 있었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제 상류층 가문에서 선발한 젊은이로 이루어졌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교육을 받고 못 받고의 차이는 그 계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냐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계급 안에서만 이루어졌다.
교육은 수메르인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책을 발전시켰듯 이집트인들도 자기네 강에서 글쓰기 재료를 찾았다. 그것은 나일강 유역에서만 자라는 식물인 파피루스였다. 그래서 이제 파피루스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집트 최초의 글은 돌에 생긴 상형 문자인데 기원전 4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상형 문자는 점점 단순해져 신관 문자가 되었다. 신관 문자에서는 낙필과 수필이 구분되지 않는다. 이것은 물질적 형식이 내용의 형식을 미친 사례 중 하나다. 라고 쓰여져 있는데, 낙필이라고 하면은 펜을 대어 획을 시작하는 일. 아까 제가 명조체 얘기했죠. 붓을 시작하는 시작 부분, 그런 부리가 생기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는 그 획, 그러니까 획이 뭐 보통 획을 기역을 쓸 때 획 한 번, 니은을 쓸 때 획 한 번, 그리고 아닌가? 기역을 쓸 때는 두 번이고 니은을 쓸 때 한 번이었나? 너무 갑자기 생각을 하려니까 디귿은 두 번의 획이죠. 하나, 둘. 디귿은 두 번의 획. 네. 리을은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되는 거죠. 비읍 하나, 둘, 셋, 넷. 비읍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획이 시작이 되고, 그랬을 때 획을 시작을 할 때 꺾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꺾인 부분들, 꺾임을 만들고 꺾어서 내려온다, 뭐 이런 형태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한글의 명조체 같은 경우에는 낙필과 수분이 굉장히 구분이 되어 있죠. 찍는 부분은 굉장히 그 찍은 느낌이 정말 잘 나게 되고, 끝부분은 가늘게 떨어지면서 딱 놓는다, 그 필기구를 딱 놓는다처럼 그 낙필과 수필이 굉장히 잘 구분되어 있는 반면에, 이 문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잘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보이는 고딕체 같은 거예요. 고딕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제거가 되어 있거든요. 어디가 시작 부분인지 어디가 끝 부분인지 그냥 수직 선으로 지금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 이런 형태라고 해요. 그래서 어디가 시작 부분인지 끝 부분인지 획의 그 얇아지고 넓어지고 뭐 좁아지는 요런 부분들이 크게 없고 거의 획의 두께가 통일되어 있다. 지금 위에 고딕체 보면은 획의 가로 획과 세로 획의 두께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만약에 명조체를 보게 되면은 괄호 획과 세로 획의 획 두께가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가로 획은 좀 더 얇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 확대를 많이 해보면은 가로 획들은 좀 얇아요. 가로 획 리을만 볼게요. 리을만 보더라도 가로 획은 좀 얇습니다. 근데 세로 획은 좀 두껍죠. 좀 두꺼워요. 세로 획은 좀 두껍고 가로 획은 좀 얇고, 이런 획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이제 앞서 얘기했던 낙필과 수필이 굉장히 구분되는 그런 형태의 글자들이고, 이런 것들, 그리고 위에 보는 글자들은 가로와 세로의 획의 두께가 큰 대비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것이 내용에 영향을 미친 사례, 그러니까 반대로 이러한 형식들이 내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원래는 반대로 내용이 형식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건데, 형식이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이 형식 때문에, 이 형식에 의해서 이것 때문에 생긴 다른 내용들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뭐 디자인 쪽에서는 그러면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보이는 이런 어떤 그 좀 뭐 글자의 획이 좀 이렇게 어 비슷한 것,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의 획이 비슷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후에 산업화 이후에 계급화가 많이 없어지게 되면서 좀 뭔가 대중적이게 되면서 그런 계급 사회가 아니라 좀 민주주의 사회가 되면서 회계 형태가 가로획과 세로획의 대비가 없어졌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뭔가 뭐 이런 걸 이런 의미를 갖다 붙이는 것도 좀 뭐 그냥 너무 개인적이기도 한 반면에 그냥 재밌는 그냥 하나의 이야깃거리로 이야기를 하는 편이 있는데 뭐 좀 더 민중적인 서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넘겨 짚어 볼 수가 있겠다. 근데 뭐 정확히 그런 영향을 끼쳤는지는 정확하지는 않고요. 약간 좀 추측을 해본다면 그렇고 이제 파피루스 두루마리에는 코덱스와 현대 디지털 독서 기기의 전신이 담겨 있다. 그래서 두루마리,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나중에 보면 이런 두루마리예요. 이게 파피루스 두루마리인데 이런 두루마리를 이렇게 쭉 감겨져 있어서 이런 감겨져 있는 것을 왼손으로 이것을 펴고 오른손으로 감는 거죠. 이것을 오른손으로 감으면서 왼손에서 풀면서 감으면서 요 정도의 요 한 단에만 해당하는 글자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파피루스인데 그게 이제 9m에서 10m의 지면이에요. 9m에서 10m의 지면이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아까 본 단이 쭉 나눠져 있죠. 쭉 단이 나눠져 있으면은 이것을 연이어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훗날 화면에 다 들어가지 않은 글, 웹상으로 이거는 이제 가로로 방향성이 주어지게 된다면은 가로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이어지는 것에 그 방향성이 주어지게 된다면은 지금 웹상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글이 쭉 흐르고 있잖아요. 쭉 흐르고 있는데 화면이 만약에 한 화면의 크기가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는 화면이 한 10cm라고 생각을 해요. 10cm 안에 들어가는 화면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은 30cm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스크롤을 올린다고 하죠. 스크롤을 올리면서 글을 읽는데 그것이 여기에서 기인이 됐다. 이 물성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9m나 10m가 되는 그 큰 두루마리를 옆으로 이렇게 막 돌려가면서 그 화면 안에만 나오는 글을 읽었었는데 그것이 지금의 디지털에서는 30cm가 되는 글의 길이를 10cm 안에 해당하는 그 스크린, 요 디스플레이로만 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점차적으로 올리는 이 행위가 스크롤, 그 기능이 스크롤이 여기에서부터 기인이 됐다. 4,000년 전부터 이 행위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것이 그냥 물성만 변한 거다. 이 행위의 개념은 똑같은데 물성만 변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좌우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물론 좌우로 움직이는 스크롤도 있어요. 횡 스크롤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상하로 움직이는 스크롤이 더 보편적으로 웹사이트를 보는 방식이 되었죠. 어느 경우든 필경사들은 가독성을 높이는 기법들을 개발했는데 이는 책이 단순한 정보 저장 수단이 아니라 정보 인출 수단이기도 함을 보여준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그냥 쭉 12m 되는 곳에 쭉 적었겠죠. 근데 이게 너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m나 되는 글을 읽으려면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그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을 이제 쭉 돌려가면서 스크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스크롤을 펴가면서 내가 가만히 있더라도 요것만 움직이면 되게끔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기법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들이 이제 단순히 저장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가독성, 보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기능들이 생기고 이 책이라는 것이 저장 수단이 아니라 인출 수단이기도 함을 그러니까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장도 하고 인출도 하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수업이 좀 앞에 그 부분이 좀 늦어져서 좀 진도가 안 나가게 됐는데, 우선은 오늘 수업은 여기 파피루스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 수업 시간이 좀 다 되었기 때문에, 네, 이후에 또 이야기를 하려면 또 이야기가 길어질 수가 있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후로 이제 좀 더 다른 그 책의 형식들이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나중에는 뭐 종이가 어떻게 발명이 됐는지, 종이 위에 글을 쓰는 뭐 그 필기구는 어떻게 발명이 됐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용이 어떻게 형식적으로 바뀌게 됐는지 등을 이야기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조금 더 다른 시각들, 내용으로서의 책, 그리고 아이디어로서의 책, 이후로는 인터페이스로서의 책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쭉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리고 뭐 질문 있는 것들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수업 끝나기 전에 이제 그 출석 부르도록 할게요. 출석 부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주차 스마트 출석, 네, 출석 시작. 번호는 814입니다. 814. 814. 네, 그렇게 이제 출석은 한 뭐 2분 정도 더 뒤에 종료하도록 하겠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